너 윤서 맞지? 아버지가 널 좀 보자고 하셔. 그냥 잠깐이면 돼. 지금 가자. 그 순간 심장이 한 번에 뛰고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요? 저는 20살 윤서입니다. 지금은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어느 봄날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제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님의 전속 운전기사로 일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운전기사를 하셨던 건 아니었고 젊은 시절엔 카센터 정비공으로 시작해 몇 번의 사고 현장에서 회장님의 차를 수습하며 인연을 맺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성실함과 묵묵함으로 인정받아 운전기사가 되었고 어느새 10년 넘게 같은 회사 같은 회장님을 모시게 된 거죠. 아버지는 항상 단정한 정장을 입고 새벽같이 출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늘 피곤이 깃들어 있었고 그럼에도 늘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오신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양복을 벗어 걸고 말없이 밥을 드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어릴 땐 부끄러워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의사나 변호사, 회사 임원인 아버지를 둔 게 아니니까요. 부모님 직업을 묻는 학교 과제는 늘 저에게 시험보다 더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뭐 하셔? 그냥 회사 다니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죠. 사실대로 말하면 조롱당할까봐, 괜히 친구들과 거리감 생길까봐 항상 피하고만 살았어요. 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셨어요. 잔소리도 칭찬도 별로 없었고 학교에 와서 상담을 하거나 얼굴을 비춘 적도 단 한 번 없었어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집은 늘 정적에 잠겨 있었죠.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 저도 점점 말수가 줄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조용한 애, 눈에 잘 안 띄는 애로 불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급식실이 아닌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보며 식은 우유를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무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교무실 앞에 나가보니 전혀 본 적 없는 남학생 하나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아이는 교복도 단정하게 입고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말을 걸기 전부터 묘하게 시선을 끌던 그 아이는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윤서 맞지? 우리 아버지가 널 좀 보자고 하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냥 누군가의 장난 혹은 방송반의 몰래카메라 같은 거. 그런데 복도 밖엔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시동을 켜고 대기 중이었고 차량 옆엔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서 있던 사람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아이를 따라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고 심장이 괜히 조급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학교 앞에 온 것도 어떤 남학생이 나를 아는 척한 것도 그리고 회장님이 나를 보자고 했다는 말도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지요. 차에 타자 아버지는 잠시 저를 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백미러 너머로 제 눈을 바라보았을 뿐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침묵이 차 안에 감돌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회장님이 절 왜요? 하지만 아버지는 시선만 도로로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말은 그쪽 가서 들으면 된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무뚝뚝한 분이셨지만 오늘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나를 뭔가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뒷좌석에 앉은 그 아이는 제 또래쯤 되어 보였고 유니폼에 달린 명찰에는 주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가만히 있었고 저는 그 틈에 몰래 그를 관찰했지요.
눈매는 날카롭지만 그리 거칠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지요. 저기 혹시 회장님이 저한테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용기 내서 물었지만 주혁이라는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말했습니다. 그건 가서 들어봐. 아버지가 직접 얘기하실 거야. 그 말투는 무심했지만 어쩐지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도 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차가 회장님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여러 번 따라간 적은 없지만 익숙한 골목, 익숙한 담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곳이 분명 그 집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에 업무 외적으로 저를 데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한 번만 따라가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데는 너 같은 애가 갈 데가 아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지요. 그런 아버지가 오늘은 왜 직접 나를 데리러 왔는지, 왜 회장님이 나를 보자고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왜 저 아이, 회장님의 아들로 보이는 그 아이가 함께 하고 있는 건지. 질문은 꼬리를 물고 늘어졌고 마음은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저택은 기억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고 잘 손질된 나무들과 조각상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지요. 차가 멈추자 아버지는 말없이 먼저 내렸고 주혁도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리려는 순간 아버지가 조용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낮게 말하셨습니다. 가서 회장님 말씀 잘 들어 무슨 말이든 일단은 조용히 듣기만 해라. 그 말은 분명히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지요. 저는 숨을 가쁘게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긴장이 올라와 몸이 굳는 듯 했지만 어딘가에서 이상하게 익숙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집과 나는 생각보다 더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넓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두 겹의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닥에는 신발 한 켤레의 흔적도 없이 반짝이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이름 모를 고풍스러운 그림들과 사진 액자가 고요히 걸려 있었지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괜히 제 낡은 운동화가 이 바닥을 더럽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따라오렴. 회장 아들의 말에 이끌려 저는 마치 어디론가 끌려가는 사람처럼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고 가끔 벽에 붙어 있는 고급 조명등들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걸음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공간이었지요. 그리고 복도 끝 커다란 원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은 넓은 응접실이었고 창가 쪽에는 휠체어에 앉은 한 남성이 있었어요. 아버지께 들은 적이 있었던 백 회장님.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셨고 얼굴에는 연륜과 권위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묘한 슬픔 같은 것이 어렴풋이 깃들어 있었지요. 회장님의 시선이 저를 향했을 때 저는 얼어붙은 듯 몸을 굳혔습니다. 그 시선엔 경계도 분노도 호기심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 기다린 사람을 보는 듯한 복잡하고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윤서구나. 회장님의 첫마디였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는 방 안 공기를 한순간에 무겁게 만들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아보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소파 끝자락에 앉았고 제 옆에는
어느새 아버지가 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서 있었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 나를 앉히셨는지, 왜 정작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지. 내 아버지는 내 곁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해줬단다. 충직하고 말없이 일하는 사람이지. 나 같은 사람한텐 그런 사람이 가장 믿음 가거든. 회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편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칭찬 같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아버지를 하인처럼 소개하는 듯한 어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다, 윤서야. 회장님이 제 이름을 다시 불렀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등을 곧게 폈습니다. 넌 너희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전제로 깔고 묻는 질문이었고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분이세요. 일하시고 돌아와서 쉬시고 많이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회장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날 회장님은 그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차마 묻지 못했고 회장 아들 역시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겁고 복잡한 공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고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다시 데리고 나왔지요.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런 말을 하신 거예요? 제가 회장님이랑 어떤 관계라도 있는 건가요? 하지만 아버지는 운전대를 꽉 잡은 채 말없이 앞만 보셨습니다. 창밖엔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차 안은 마치 그날의 햇빛을 밀어내듯 조용했지요. 그날 이후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회장님의 눈빛, 그 말투, 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어떤 과거. 모든 게 조각난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고 그 퍼즐이 하나씩 맞춰져 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분명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애틋함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리움 같은 것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를 단순히 운전기사의 딸로만 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했던 건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늘 무표정한 분이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말수도 줄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수록 저는 더더욱 알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방 서랍을 뒤져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단단한 서랍 손잡이를 잡고 열었을 때 그 안엔 빼곡하게 정리된 서류들, 오래된 수첩, 그리고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여러 장의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고 그 중 한 장에서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회장님의 곁에서 밝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엔 아직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1987년 5월 백 회장님 생일 파티 은정이와 함께. 은정이라는 이름은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이름. 그때마다 저는 누굴까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인은 어딘가 낯이 익었고 제 이마와 눈매, 입꼬리까지 닮은 듯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사진을 든 채 서랍 안을 더 뒤졌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작은 편지 한 통. 노란색이 바래버린 봉투 안에는 짧지만 떨리는 손글씨로 적힌 글이 담겨 있었지요. 나는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얼마나 숨막혔는지. 하지만 당신만은 기억해줘요. 우리 아이 윤서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순간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분명 제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만 들었던 그 어머니. 아버지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없었고, 저 역시 어릴 적 사진 몇 장만 남은 채 그리움만으로 어머니를 떠올렸지요. 하지만 이 편지, 그리고 사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있을 수 없었다는 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았다는 말. 그건 분명 회장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회장님의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럼 회장님은 저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지금까지 이 모든 걸 숨기고 계셨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사진과 편지를 꺼낸 채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퇴근한 뒤 식탁 앞에 앉아 말없이 국을 떠먹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과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오래도록 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그걸 이제 봤구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치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걸 제가 발견하리란 걸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마치 이 모든 이야기를 꺼낼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아버지, 엄마, 회장님 댁에 있었던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숨기신 거예요?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은 내 어머니한텐 감옥 같은 곳이었어. 도련님 댁에서 자란 식모였거든. 회장님, 어머니가 엄했지. 그래도 내 어머니는 밝고 착한 사람이었어. 도련님이, 그 집 아드님이 내 어머니한테 마음을 주셨어.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지. 아버지의 말은 낮았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을 지나온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 집은 처음부터 이계가 뚜렷했단다. 사용인과 주인은 철저히 나뉘어 있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사람 취급도 못 받았지. 내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회장님 댁에서 살았어. 집이 가난해서 식모로 들어갔고, 그렇게 17에 첫 발을 들였지. 아버지의 눈빛은 멀리 아주 먼 시간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 시선 끝에서 어머니의 어린 모습이 떠오르는 것만 같았어요. 밝고, 손재주도 좋고, 눈치도 빠른 아이였지. 회장님이 그땐 젊으셨고, 해외 출장도 자주 다녔어. 집안에는 회장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주혁이 할머니가 모든 걸 쥐고 있었단다. 엄하고 냉정한 분이셨어. 저는 그 이름만 들어도 아득한 누군가의 얼굴을 그려보려 애썼습니다. 도련님. 그러니까 지금의 회장님께서 내 어머니에게 처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땐 집안이 한바탕 뒤집혔지. 식모가 감히 도련님을 유혹했다며 회장님 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불러다 매질까지 했다고 들었어. 그래도 도련님은 물러서지 않았어. 다른 사람 몰래 내 어머니를 챙기셨고, 급기야 너를 가졌을 때 내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지.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그 회장님의 자식이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어머니가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집에서 너를 낳을 수 없었단다. 말이 식모지. 사실상 죄인처럼 여겨졌지. 도련님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회장님 어머니는 단칼에 잘랐어. 그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다. 나가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지.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방식이 누군가에겐 수치였고 누군가에겐 부정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때 내가 내 어머니 곁에 있었지.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난 뒤 몸도 약했고 일할 곳도 기댈 곳도 없었어. 나는 그저 차를 닦아주던 하청 업체 기사였지만 그녀를 그냥 둘 수 없었지. 그렇게 너와 어머니를 내가 품에 안았단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의 모든 침묵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요?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절 만나자 하신 건가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오래도록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알게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더 어린 시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게 두려웠단다. 그제서야 제 가슴 속에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라 믿고 따랐던 사람은 결국 친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였지요. 하지만 그렇기에 더 고마웠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를 다르게 대해본 적이 없었고 항상 조용히 묵묵히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회장님이 저를 만나려 하셨던 걸까요? 그 질문에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꺼낸 말은 제 심장을 또 한 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병세가 깊어졌단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계셔. 그 전에 너를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으셨던 거야. 며칠 뒤 다시 그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또 한 번 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소식이었지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저는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제 친부라는 사실보다 제 어머니를 끝내 지켜주지 못했던 남자라는 점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사셨을 거다.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었다고 그때는 그 말이 낯설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키운 이 사람, 제게 진짜 아버지였던 이 사람도 평생을 말없이 살아온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대로 등을 돌리기엔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 담긴 슬픔과 후회를 외면할 수 없었지요. 다시 회장님의 저택을 찾은 날, 그분은 병상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이전보다 수척했고 손등에는 수액 라인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그때와 똑같이 깊고 단단했습니다. 왔구나. 윤서야. 그분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왔을 때 저는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분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많이 미안했다. 널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고 내 어머니를 지키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텐 너무 고마웠다. 내 자리를 대신에 살아준 그 사람, 너를 사랑해준 그 사람 말이다. 그 말에 저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아닌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서 버린 이해와 용서의 눈물이었지요. 회장님은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게 말로는 다하지 못할 감정들을 담아 고개를 몇 번이고 조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이 되기 전에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다. 저는 손을 꼭 쥐며 대답했지요. 저도요. 이젠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려고요. 대신 지금 제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안고 살아가려고요. 회장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삶에서 놓치고 있던 마지막 끈을 조금은 단단히 잡은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히 눈물 흘린 사람은 제 옆에 서 계셨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비록 제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든 저를 키워준 분은 아버지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지요. 지금 저는 대학에 다니며 작은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회장님의 생전 서재였던 공간에 들러 그분이 남긴 기록들을 정리하고 책장을 손보곤 합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집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마주하게 된 조용한 공간이지요. 누구나 태어나고 자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처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 속에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정윤서입니다. 운전기사의 딸로, 회장님의 딸로, 그리고 누군가의 아이로 살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안고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지요. 그날 윤서가 내디딘 한 걸음이 누군가에겐 이해였고 누군가에겐 용서였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껴안는 첫 번째 용기였습니다.